네, 우리 독서와 토론 6차시 1교시에서는 그 문학의 기능 중에서 문학의 기능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교시적인, 교훈적인, 훈계적인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능인 이제 쾌락적인 기능을 우리 책의 65쪽에서 67쪽에 실려 있는 문학의 기능 중 쾌락적 기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1교시에서 문학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교훈적, 거기 지금 첫째 줄에 있는 교시의 기능,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생록이라든지 규범서라든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간 개발서,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그런 글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나면은 교화는 가르침대로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처세를 하고 그런 거가 또 중요하죠. 그런 어떤 교훈적인 측면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필요해요. 문학을 읽고 나서 어떤 주제의식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교화, 가르침으로 해서 변화시키는 힘도 문학 작품에 담겨야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데 제가 아까 마지막 그 PPT 장면에서 이제 당위서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아주 교과서적이고 딱딱하고 훈계적이고 뭔가 좀 훈시하는 듯한 그거는 여러분들 참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아주 책을 즐겁게 재밌게 읽어 나갈 수 있습니까? 너무 그것이 딱딱하고 어렵고 하니까 그 어려운 거 또 지켜야 되는 것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설탕 옷을 입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설탕 옷이 바로 저는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과 웃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한 권 선택했다고 합시다. 뭐 책 제목이 재밌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책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밤새워서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읽혀지는 종류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은 일단 저는 첫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저는 지속적으로 손에서 놓지 않고 즐겁게 재미있게 하려면 정말 어떤 호기심이나 또 흥미나 그런 즐거운 재미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라는 것으로 잘 포장하는 거, 그것을 같이 거기에 얹어 놓는 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기쁨 주는 거, 웃음 주는 그런 것도 절대로 문학에서는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쾌락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쾌락이라는 이 이론이 가장 최초로 이제 문학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모방 이론입니다. 미메시스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뭐 그 어떤 배우 혹은 어떤 가수의 그 비슷한 그 담게 우리가 왜 성대모사냐 성대묘사냐 제가 이런 거 그 구급 공무원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정답은 묘사가 아니라 모사입니다. 모방하는 거야, 모방.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있다면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치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하면은 할수록 더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하나의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의 아주 좋은 점과 나라는 사람이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 합해져서
더 바람직한 이상적인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발이 되고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방 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얼마나 그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왜 그 히든싱어에서도 보면은 어떤 가수 하나를 주체적으로 해서 그 가수의 노래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감추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쾌락을 준다, 예술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저는 아주 재미있는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언젠가는 그 조성모 편이 나왔는데 가짜 조성모가 오히려 진짜 조성모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더 그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죠. 그러니까 그 모방 이론이 인간이 최초의 처음부터 어떤 창조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술, 어떤 형태, 이걸 아주 비슷하게 흉내를 많이 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같아진 모습으로까지 하는 걸 잘한다라고 이렇게 박수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방 이론이 모든 작품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러니까 제2의 창조라는 것은 아주 그냥 비슷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상승된 실제보다 더 새로운 형태로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을 제2의 창조라고까지, 더 즐거운 행위 예술로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것이 그 재미라는 즐거운 행위가 단순한 그냥 흥미나 혹은 또 오락 정도의 그런 관능적인 어떤 그 원초적인 이런 감정만을 흥분시키고 조장시키는 그런 것만이 아닌, 거기에 즐거움을 주는 미적인 쾌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미적인 쾌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나 혹은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상승된 즐거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쾌락적인 단순한 그런 말초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즐거움, 쾌락 속에서도 일종의 이제 그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런 철학적인 내용성을 담아서 그러니까 그 시인 혹은 무대에서 그 연극을 하는 배우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우리 왜 패러디라는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작품 속에서 또 실제로 또 무대에서도 한 인물을 고정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이라는 말은 정말 이제 쾌락의 종류를 다음 장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즐겁고 재미를 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만큼 흡입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쾌락, 즐거움, 재미, 그냥 단순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의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다양한 폭을 좁혀서 우리 이 책에 있는 그 65쪽에 있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쾌락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에게 그 관능적인 쾌락이라 그래서 제일 아주 원초적인, 말초적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등적인 감각에서 오는 동물적인 쾌락이라고 해서, 어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는 식욕,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된다는 어떤 갈증,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을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도 가끔 본능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식욕입니다. 먹어야 돼요. 그거는 정말 동물이라고 한다면은 배고픔을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게에 가서 우유 하나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생계형 범죄라 그래서 죄로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동정을 하게 되죠. 배고프면은 정말 어떠한 짓을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식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 강의실에서 졸리운 학생들 수면력이요. 나는 젊으니까 뭐 하룻밤 밤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해도 여러분들 하룻밤 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새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정말 그 부족한 수면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무리 눈꺼풀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해서 무슨 뭐 이쑤시개로 누구는 찔러보기도 하고 뭐 여기에 무슨 또 뭐 안티프라민도 발라보고 해도 졸리운 거는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실에서 지금 잠이 오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잠자는 자세를 취해도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집안처럼 편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자면서도 은연중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편한 자세로 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교수님은 그거 뭐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정말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 문학의 바다에 빠져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욕, 수면욕, 성욕이 바로 배설욕입니다. 동물적 쾌락의 배설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적 쾌락도 저는 어떤 찰나적인 행복감, 정말 쾌변을 잘 하고 났을 때 찰나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쁘죠. 변비가 심해서 막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찰나적으로 딱 쾌변이 됐을 때도 저는 그런 쾌락도 우리 정말 중요한 거다. 관능적 쾌락도 저는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 감각적인 쾌락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 혹은 청각, 그러니까 시각은 저는 뭐 붓을 막 여러 번 놀리고 붓칠을 해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멋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 청각, 뭐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기타를 뭐 잘 뜯을 줄을 몰랐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드럼도 이렇게 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스케이트, 처음에는 누가 그렇게 김연아처럼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스케이트 신고 한 발 두 발 뛰고 기능적인 거, 기술적인 거 막 익히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어떤 백조의 호수를 상상하면서 완전히 스케이트 한 발 두 발 뛰는 법은 있고 예술적인 제2의 창조로 아주 몰입해서 공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쾌락도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저는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인 동물적인 쾌락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아름다움, 예술, 즐거움 이런 걸 또 해보고 싶고 그걸로 또 옮겨가는 감각적인 쾌락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역시 세 번째, 지적인 쾌락이라는 것은 이 관능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만 가지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지라는 것이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솜씨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쾌락도, 쾌감도 느끼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할 것인가, 어떤 걸 담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냈을 때 아주 영속적인, 정신적으로 만족한, 정신적으로 온전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쾌락의 중요한 한 종류다. 저는 그래서 이 쾌락은 1, 2, 3번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건 안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이 관능적, 감각적, 지적인 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진 거,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이고 사회학적, 인류학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미덕이나 가치나 이런 걸 자신의 삶 속에 즐겁게, 기쁘게, 재미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저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는 이것이 그냥 어떤 지식이나 그런 어떤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는 즐거운 기쁨, 쾌락의 경지까지 주는 멋지고, 그러니까 휴식을 주는 그 쾌락이 멋지고 정신적인 고상함까지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종류의 쾌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문학의 어떤 교시적인, 교훈적인, 훈계적인 가르침을 주는 기능하고 지금 앞에서 두 번째 공부한 쾌락적인 기능, 즐거움, 재미만 추구한다.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 문학 작품 속에 잘 날줄, 씨줄로 얽혀져야 되는가, 직물을 멋지게 짜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기능은 이 각각 교시적인, 교훈적인 기능과 또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어떤 쾌락적인 기능이 어떻게 함께 잘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작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시적 기능과 쾌락적 기능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작품 가운데 상호, 보족, 보완적인 서로 함께 스며들다는 말 요즘 참 많이 텔레비전에서도 쓰고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스며들고 싶다 하는 것은 나한테 없는 점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쾌락적인 것만 있는 거는 또 이 교시적인 것이 조금 스며들어야 되고, 또 너무 교훈적이고 훈시적인 것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좀 재미있게 쾌락적인 것이 조금 같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 말은 이렇게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문학이 만만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써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 하게 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 교훈적인 거, 훈계적인 거, 이런 훈시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논어라든지 또 훈몽자회라든지 사자소학이라든지 무슨 이런 그런 가르침을 담는 그런 일과 그 다음에 아주 즐거움 일변도로 가는 것이 어떻게 따로따로 가기보다는 잘 겸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문학 작품 속에 교묘히, 그러니까 이거는 교훈만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쾌락만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훈적인 효용성도 담고 있으면서 즐거운 쾌락적인 즐거움도 함께 그 속에 담아서 만드는 것이 문학 작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 그것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진 것을 여기 파우스트라는 괴테의 작품을 예로 들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전쟁통에서도, 전쟁은 정말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병사들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그 힘든 어려운 점을 좀 잊으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테의 그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는 늙은 노인 박사고, 그 파우스트가 선한 쪽, 약한 쪽, 뭔가 지성적인 쪽이라고 한다면 악마 역할로 나오는 맵시도펠레스는 즐거움, 재미, 쾌락적인 그런 측면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끝내는 이 지성파인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되는 어떤 상황적인 논리, 그러면서 방황하게 되고 또 어떤 구원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정말 정복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자유로운 곳에서 함께 하리라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파우스트 같은 지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그런 악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악과 선, 또 지성적인 면과 그 반대적인 면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거. 그러니까 지적인 이성적인 면과 즐거운 쾌락적인 그 두 가지가 잘 담겨서 작품의 어떤 주제적인 것을 상승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서울대학의 법과대학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는 것은 이제 무슨 판사, 검사, 이제 이런 변호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법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런 법 조문만 졸졸졸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패스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너무나 좀 위험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거기에 재직하셨던 그 안경환이라는 교수는 법과 문학이라는 강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볼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또 무슨 공무원 역할을 해볼 수도 없고, 어디 가게를 운영하고 모든 직업적인 사회적인 그런 생활적인 것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간접 체험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학기 15주, 16주 동안에 16개의 직업적인 것을 간접 체험하게 해서 그것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그걸 놓고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법과대 학생을 위해서 법과 문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과목이 굉장히 인기라 그럴까, 그 많은 학생들이 찾게 되는 과목이 돼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자마자 정원이 바로 채워주는 그런 과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대신 체험해보고 대신 살아보게 하는데 가장 좋은 장르가 바로 이 문학이라는 것이죠. 16개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많은 것을 이제 터득하고, 그러니까 그 법 조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시적 기능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교훈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교양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 기능도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종합적인 기능으로 생각해 볼 때 문학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에게 고차원적이며 정신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 이 정신적인 즐거움이 하나의 무슨 감각적인 쾌감 이상의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상승 효과도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할 때는 문학 작품에 담겨 있는 어떤 교훈적인 거, 훈계적인 거, 교시적인 것도 같이 주제적인 측면으로 담으면서 그것을 이제 그것만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책을 지속적으로 손에서 잘 꽉 잡고 즐겁게 읽어 나가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위적인 설탕옷을 입혀서 적당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기능을 여기에 같이 섞어서 작품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문학의 교시적인 교훈적인 기능과 쾌락적인 기능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읽은 작품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많이 봐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차 시의 학습 활동은
우리의 그 지금 공부한 문학의 교훈적, 쾌락적인 기능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본질적으로 나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강의실에서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나는 주장을 할 것인가,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훈적인 기능과 쾌락적인 기능을 체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차시 강의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게 잘 일주일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